진도에 맞춰서 오늘 물질의 특성 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도 안 보고 오늘은 시험 없어서 수업만 하고 틀린 것만 고치고 가면 되니까. 오늘은 언제 필 거야? 책 빨리 펴. 8조. 자, 봅시다. 밀도하기 전에 자, 여기 물질의 특성이 나옵니다. 원래 이게 그애들 책이 바뀌었어.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원래 2학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여기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원소가 나와야 맞아. 원자. 맞죠? 그걸 먼저 배웠잖아. 학교 방학 때 원소, 원자, 분자, 이온이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걸 너무 어려워하니까 뒤로 뺐어. 1학기 기말에 있어. 1학기 있긴 있어. 책 보시면 책 목차를 보잖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물질의 구성. 원래는 얘가 1단원이었어. 얘가 1단원. 얘는 중1에 있었어야 되고, 얘는 없었던 거. 얘는 2학기. 이랬거든. 근데 완전히 순서를 다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자, 학교에서, 잘 들어. 학교에서 1단원, 지금 선생님이 여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요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여기까지 했어. 학교에서 2단원으로 안 가고 건너뛰면 여기로 갈 수가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그나마 화학으로 연결이 되는 데니까 여기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기로 가면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돼. 진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알겠죠? 어디 배우는지 알려줘. 그리고 2학기에 지금 요게 또 역시 전기. 원래 1단원이 원소, 2단원이 전기, 이렇게 어려운 게 다 들어가 있었어. 1학기에. 근데 분산시켜서 찢었어. 찢어놓고, 이거는 지금 중3단원인데 들어가 있는 거고, 얘도 중3단원인데 내려왔고, 얘는 원래 이 자리고.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 봅시다. 여기 보시면 1, 2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생님이. 자, 물질의 특성. 일단 뜻이 뭔지 알아야죠. 물질의 특성. 자, 특정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 자, 다시 특정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가 있다는 전제 하에 특정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유한 성질, 물질의 특성은 양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많거나 적거나 물질의 특성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같은 물질이면. 자, 이해하셨죠? 뜻을. 자, 뜻 중요해.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 뭐뭐 있냐? 자, 색깔, 맛, 냄새,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감각기관으로 구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겉보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얘들아, 라면은 라면 냄새가 나고 치킨은 치킨 냄새가 나잖아. 그것처럼. 그 다음에 딸기 우유인지 초코 우유인지 색깔 보면 알잖아. 그것처럼 이 색도 맛도 냄새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 고유한 성질, 고유한 냄새,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밀도가 있고 용해도, 자, 그 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야. 하나, 둘, 셋, 넷, 5. 자, 녹는 점 같은 말이, 자, 녹는 점과 같은 온도, 어는 점입니다. 어는 점. 어는 점은 뭐가 뭐로 바뀌는 거지? 상태. 액체가 고체로. 그러면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옳지. 자, 그럼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그러면 요 반대 있어야지. 그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응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응결점. 기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겉보기 성질,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5개를 배울 겁니다.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의 특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라면 물질의 양이 많든 적든 물질의 특성은 일정합니다. 단 특정한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예외로 두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밀도를 설명을 할 건데, 밀도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과학에서 흔히 엄청나게 자주 사용하는 그 물리량이 질량, 부피 이런 거 있어. 근데 왜 질량과 부피는 여기 안 들어갔냐? 물질의 특성에 맨날 질량, 부피 물어보잖아. 자, 질량은 물질의 양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양이 바뀔 수가 있어. 양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질량은. 부피도 역시 마찬가지야. 질량과 부피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유는 뭐라고? 물질의 양에 따라 값이 변하는 물리량이 질량과 부피이기 때문입니다.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량과 부피는. 아니, 우유 보면, 자, 우유 이렇게 생겼잖아. 우유 이렇게 생겼는데, 자, 학교에서 주는 우유 몇 밀리야? 500ml 아니잖아. 그죠? 250ml인가 300ml인가 작은 거 주잖아. 양에 따라서 지금 부피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감자를 사는데 하나는 200g짜리, 하나는 250g짜리, 하나는 230g짜리 천차만별이란 말이야. 이렇게 양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뀌는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면 끓는 온도,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은 압력만 유지가 된다면, 압력이 같다면 끓는 온도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끓는 점, 끓는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 거죠. 압력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끓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액체야? 물이야? 근데 냄비 안에 들어가 있어? 자, 가열했어. 점점점 뜨거워지지. 내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어집니다. 열을 내가 너무 많이 받으면. 뭐로 바뀌어? 기체로 바뀌어. 그러면 끓는다는 얘기는 액체가 기체로 날아간다는 의미야. 그러면 날아가려면 내가 갈 곳에 공간이 내가 들어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압력이 높아.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고 싶은데 내가 있는 곳 위에 그 상공에 그 기체가 있는 그 공간에 빈자리가 없어. 다른 공기들이 꽉꽉 채워져 가지고 나를 누르고 있어. 난 뜨거워 죽겠는데. 그럼 내가 기체로 날아갈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게 압력이 높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에 있는 공기의 양이 많으면 얘가 기체로 날아가기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액체로 있는데 내 위에 이 빈 공간에 공기가 별로 없어. 기체가 빈 공간이 많아. 그러면 내가 조금만 열을 받아도 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기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면, 공기의 양이 줄어들면 액체는 쉽게 기체가 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좀 이따 끓는 점 할 때 배울 텐데, 자, 밀도 먼저 배웁시다. 밀도. 자, 밀도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A, B, C, D. 자, 상자가 4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자가 4개 있어. 자, A, B, D는 상자 크기가 같다고 가정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다르게 그렸어도 상자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을 해주시고, A, B, D는, 자, 이 안에 별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A, B는 공간의 크기는 같아. 근데 지금 이 공간의 크기를, 자, 상자죠, 상자. 공간의 크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는 같아.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별이 물질이죠. 물질이 누가 많아? 비가 많죠. 똑같은 공간 안에 물질이 많은 비가 딱 보기에도 얘가 더 답답해 보이고 얘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 얘가 빽빽해 보이고 얘는 여유가 있어 보여. 얘가 지금 더 밀집돼 있다고 느낀단 말이야. 자, C하고 D는 물질은 똑같이 두 개야. 물질은 두 개인데 얘는 부피가 작고 얘는 공간이 크기가 커. 딱 봐도 얘가 휑하고 얘는 그래도 좀 닫혀있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C가 더 답답하게 보입니다. 밀집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게 밀도입니다, 지금. 밀도는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물리량이야. 뭐하고 뭐를? 옳지. 부피하고 물질의 양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밀도 값을 딱 유추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내야 됩니다. 질량은 저울에 올려서 재고, 온도는 체온계로 재고, 부피도 메스 실린더나 이런 걸로 재는데 밀도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얘기는 밀도는 하나의 값이 아니기 때문이야. 밀도는 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공간의 크기, 부피와 물질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밀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밀도의 가장 쉬운 말은 얼마나 빽빽한지, 빽빽한 정도 혹은 조밀한 정도 이런 겁니다. 쉬운 말로 고치면. 물론 과학적인 용어는 따로 있죠. 과학에서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과학에서 물리량 정의를 많이 볼 텐데, 과학에서 항상 단위 어쩌고 저쩌고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단위 A당 B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수식으로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분의 뭐. 단위 뒤에 붙은 거를 분자로 보냅니다. 분자로. 그래서 B분의 A가 됩니다. 단위 A당 B는 B분의 A가 공식입니다. 아셨죠? 자, 속력, 정의가, 단위, 시간, 당, 이동한, 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네. 단위, 당. 앞에 있는 물리량이 시간, 뒤에 있는 물리량이 이동거리 B, 얘가 A. 뭐분의 뭐? B분의 A. 속도 공식이 이동거리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반복돼 계속. 용어가 나오면 단위 뭐뭐뭐당 B, 단위 A당 B 그러면 B분의 A입니다. 그 용어에 대한 공식은. 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와 질량을 고려를 해서 계산하는 값입니다. 얼마나 빽빽한지. 그러면 밀도가 크려면, 자,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밀도가 크려면, 그러니까 빽빽하고 조밀하려면 공간의 크기는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작아야죠. 공간의 크기가 작을수록 밀도는 커지죠. 그럼 반비례하는 값이지. 그러니까 부피가 밑에 가 있는 거야. 이 둘은 반비례하는 값입니다. 그죠? 자, 어떤 물질이 조밀조밀 막 뭉쳐있어. 빽빽해. 엄청. 자, 그러면 봐봐. 산에 숲이 울창해. 숲이 엄청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나무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질량과 밀도는 비례하는 값이죠. 그래서 결론, 밀도는 부피는 작고 질량이 클수록 커집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와 질량, 부피의 반비례,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 밀도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단위는 질량 단위,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쓰고, 자, 부피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를 쓰던가 아니면 뭐 밀리미터를 써도 되겠죠. 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종류에 따라 물질의 종류가 바뀌면 밀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인 경우에 자,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다는 전제 하에 이게 특정한 조건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특정한 조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고유한 성질이라며. 자,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특정한 조건이 유지가 될 때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 뭐가? 밀도는 같은 물질이면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과학에서 그래프 나오면 X축, Y축 써져 있는 값을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X축의 부피, Y축의 질량 써 있습니다. 수학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죠? 옳지. 여기 X축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피죠. 부피 증가량분의 무슨 증가량이야? 질량 증가량이겠네? 이게 지금 기울기였잖아. 그치? 부피분의 질량이 금방 배웠지. 뭐였어? 밀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X축의 부피라고 써있고 Y축의 질량이라고 써있으면 기울기가 곧 뭐입니까? 밀도가 되는 겁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누가 기울기가 커? 빨간색이 크죠? 빨간색이 밀도가 큰 거죠. 그리고 A하고 B는 같은 빨간 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란 뜻입니다. 같은 물질이야. 뭐가 다를 뿐이야? 양이 다를 뿐이죠. 그냥 밀도는 같죠. A의 밀도 얼마야? 2. B의 밀도도 2. C의 밀도는 2분의 1, 0.5. 맞습니다. 옳지. 자, 4배네요, 4배. 이해했죠? 만약에 여기 또 뭐 한 물체가 하나 있어. 그럼 얘도 같은 물질인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래프 조심해야 된다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에 질량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똑같은 걸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죠. 여기 부피, 여기 질량이라고 써놨어. 그러면 이 지금 빨간색,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이 기울기가 컸지? 여기서는 누가 기울기가 커야 됩니까? 파란색이 기울기가 커야죠. 왜? X축, Y축 값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밀도야, 밀도분의 1이야. 밀도 아닙니다. 기울기가 지금 질량분의 뭐야? 부피잖아. 이건 뭐였어? 밀도분의 1이었죠. 옳죠. 자, X축에 써져 있는 말이 바뀌면 바뀝니다.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얘는 아까 C는 밀도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이번에는 기울기가 2여야죠. 그죠? 반대로. 그 다음에 빨간 거 A, B가 밀도가 2였으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어야죠. 역수니까.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이 두 그래프 같은 그래프입니다. 지금 그래프 모양은 다르지만 X축, Y축 바뀌어도 옮겨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X축과 Y축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봐야지. 무조건 질량하고 부피라고 써 있으면 뭐 어디에 거기 써 있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밀도는 기울기 이러면 큰일 난다고. 얘나 밀도나 기울기지. 여기서나 밀도가 기울기지. 여기서도 밀도가 기울기냐고. 아니죠. 아셨죠? 여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밀도분의 1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면 밀도가 같습니다. 기울기가 같으면 밀도도 같고, 그래서 결국 A와 B는 서로 같은 물질이란 뜻입니다. 자, 이해했을 걸로 믿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가 나옵니다.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물 하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도 주어 사실은 밀도 1이라고 줍니다. 단 4도일 때 이게 특정 조건이죠. 지금. 왜 그래? 물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이 아니죠. 뭐가 돼? 얼음이 되죠. 걔 밀도가 1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거야. 좀 이따 할 거야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이 1번은 지금 그래프를 주고, 얘는 지금 그래프를 주고 밀도를 구하는 거였고, 자, 2번은 이렇게 컵에다가 물질을 넣어놓고 밀도를 비교하라고 나옵니다. 바닥으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바닥에 있어? 물이죠, 물. 물의 밀도가 1번. 그 다음에 물과 식용유 사이에 플라스틱 지금 돌고래 장난감 들어와 있네. 얘가 2번. 식용유가 3번입니다. 밀도가. 그러니까는 물의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돌고래 세 번째가 식용유입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큰 거고 밀도가 작은 건 뜹니다. 아시죠? 위로. 이건 액체도 마찬가지고 기체도 마찬가지야. 자, 입으로 분 풍선 위로 가 아래로 가? 입으로 분 풍선 하늘로 떠 못 떠? 못 뜹니다. 왜? 내 입에서 나간 건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야.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 그 다음에 산소, 뭐 아르곤 이런 거. 그런데 내가 그 풍선에다가 헬륨 가스를 넣었어. 헬륨 기체를. 그러면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잖아.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애니까 걔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위로 뜨겠죠. 천장에 실내에 들어갔는데 천장에 다 붙어있어. 풍선이. 걔는 다 헬륨가스 넣은 겁니다. 절대 입으로 불어서는 걔를 띄울 수가 없어. 물론 숨이 이렇게 치면 올라가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 내려옵니다. 옳지. 자, 그래서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뜹니다. 자, 고체와 액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기체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체는 왜 그러냐?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의 뭐가 달라져? 1학년 때 배웠어. 부피가 달라지죠. 샤르의 법칙, 보일의 법칙 배웠잖아. 그겁니다, 그거. 보일.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샤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설명한 법칙이었어. 그 법칙이야. 니들이 제일 처음 만난 법칙이 그거야.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지. 그러면 부피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밀도가 달라집니다. 옳지. 그래서 뜨거운 기체는 부피가 어떻게 돼? 팽창하지요. 그리고 밀도가 어떻게 돼? 작아집니다. 뜨거운 기체는. 찬 기체는 부피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밀도가 증가해. 그래서 찬 기체는 밑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밑으로. 그래서 에어컨을 밑으로 틀면, 아니 위로 틀면 걔가 위에서 따뜻한 공기를 다 헤쳐서 차갑게 만들면서 밑으로 내려올 텐데, 에어컨을 밑으로 틀면 걔는 밑에서 절대 위로 안 올라갑니다. 찬 공기는. 아셨죠? 자, 뭐였어?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니까, 부피가 달라지니까 밀도도 바뀌었습니다. 옳지.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체는 밀도를 표시할 때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만 합니다. 아셨죠? 함께 반드시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 그렇게 나올 거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렇게. 자, 생활 속에서 밀도와 관련된 우리 일상생활의 예 좀 봅시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자, 조끼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뭐 막 달렸잖아.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 원래 여기다 공기 안 넣으면 납작해. 납작한 거 입고 들어가면 뜨냐고. 안 뜨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해? 여기다가 기체를 넣죠. 기체. 그래서 어떻게 돼? 부피를 키웁니다. 부풀어.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 작아지죠. 그래서 물에 가라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구명조끼의 부피가 커서. 그 다음에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 얘들아, 인간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닥으로 돌처럼 가라앉지 않아. 사람 몸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뜹니다. 힘을 빼면. 적어도 선생님이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물이 여기까지는 잠겨도 눈, 여기 코, 입, 이마 윗부분까지는 안 잠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 잠겨. 힘을 빼도 요 정도는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잠수부는 밑에 들어가야 돼. 예, 아무리 들어가려고 용을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져가냐? 납주머니를 가져갑니다. 납을. 허리에 차. 그러면 납이 금속이라 밀도가 큽니다. 그러면 납 같은 납, 돌멩이 이런 거는 그 물질의 안에 빈 공간이 거의 없어.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밀도가 커서. 그리고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걔를 버리고 올라오면 되죠. 버리고. 옳지. 자,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큰 납을 허리에 차야 잠수부가 물속으로 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선 띄울 때 뭘 넣어? 헬륨을 넣어야죠. 이 비행선은 무슨 비행선이야? 광고용 얘기하는 겁니다. 광고용 풍선. 그 다음에 가스 누출 경보기. 가스가 샜어. 그래서 가스가 이 경보 장치에 들어가야 이 경보 장치가 센서가 발동돼서 아 가스가 있구나 해서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일반 이 공기일 때랑 가스가 포함되어 있을 때랑 울려야 되는데 자 가스가 두 종류입니다. 가벼운 가스, 무거운 가스. 그래서 가벼운 건 LNG입니다. 그래서 LNG가 뭐냐? 우리가 저기 아파트에서 쓰는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LPG는 얘는 프로페인, 프로판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가스통 트럭에다 싣고 다니는 분들, 그 가스야. 이건 무거운 가스입니다. LPG. 그래서 LPG도 LNG도 다 난방용이야. 근데 얘는 이제 아파트용이고 얘는 이제 주택용. 그래서 얘가 만약에 누출이 돼 그러면 얘는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을 열어야 돼. 위에 있는 창문을 열면 빨리 안 빠져. 근데 LNG가 샜어? 그러면 위에 있는 창문 얼른 열어버리면 금방 빠집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4개 밀도와 관련된 일상생활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체의 밀도 변화.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 나와 있습니다.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성이 활발하죠?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합니다. 응? 그럼 밀도는 감소하고. 압력이 높아지면 자 확장돼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려고 해도 막고 있어. 그럼 못 나가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밀도가 커집니다. 아셨죠? 이거 샤르의 법칙이었어. 얘는 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샤를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일. 알죠?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했어.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상태와 밀도 변합니다. 자, 물은 예외인데 쌤 이것 때문에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피는 고액입니다. 기체 쪽으로 갈수록 부피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기체가 됐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운동성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얘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고체는 꼼짝마잖아, 꼼짝마. 그래서 밀도는 반대야. 고체가 크고 액체가 두 번째, 기체가 제일 밀도는 작습니다. 근데 물은 예외입니다. 물은 자 물의 부피는 액체가 아니에요. 여기 똑같이 기체 맞죠? 여기는 기체. 그 다음이 고체. 그 다음이 액체입니다. 왜 그러냐? 물은 액체일 때보다 고체 상태로 되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일정하게 멀어집니다. 육각수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아마. 물 분자가 액체일 때는 이렇게 있다가 이게 지금 액체일 때 상태야. 이 공간 안에서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넣었어 선생님이. 근데 똑같은 공간 안에서 얘를 얼리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육각형으로 벌어집니다. 아이씨, 이 모양으로 벌어져. 이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니까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이. 근데 지금 여기는 선생님이 넣지도 않았어. 여긴 지금 여기도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린 거야 지금. 얘네들을 다 품으려면 이 파란색 공간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던 애들이 약간 규칙적으로 바뀌면서 요 공간이 생겨. 빈 공간이. 이게 얼음일 때 모습이야. 이게 얼음의 특징입니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딱 벌어져. 그래가지고 육각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육각수라는 말을 씁니다. 물이 얼음일 때의 그 결정을 쳐다보면 물 분자들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고체가 되면, 얼면. 그래서 원래는 다른 물질은 다 고체가 되면 줄어. 액체를 고체로 만들면 다 줄어. 원래 하다못해 그 고기 있잖아, 살코기. 걔를 익혀도 걔가 이제 뭐랄까, 그거는 수분이 많아서 수분을 날리는 거구나. 버터가 있어. 버터를 녹였어. 그럼 액체죠? 근데 걔를 굳혔어. 똑같은 그 그릇에 담은 녹은 액체였는데 얘를 이제 요 그릇에 넣고 굳혔어. 그럼 얘가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줍니다, 부피가.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인 물질은. 근데 물은 예외야. 물은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 간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져. 그래서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 부피가 더 늘어나고 물은 그 얘기는 밀도는 고체가 됐을 때 작아집니다. 밀도는. 그래서 밀도는 액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 고체, 그 다음 기체입니다. 여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물, 얘는 얼음.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뜹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물의 특징입니다. 물. 자, 물만의 특징. 얘는 이제 수증기라고 써야죠. 자, 그래서 다른 고체들은 고체로 만들면 부피가 주는데 물만 예외적으로 얼리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을 유리컵에다 가득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면 큰일 납니다. 유리컵 깨집니다. 걔가 그 정도로 팽창을 잘해. 자, 질량이 같을 때 여기 써있네. 물과 얼음의 밀도 관계. 질량이 같을 때 물은 얼음보다 부피가 작습니다. 부피가 작다는 얘기는 물이 밀도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뜹니다. 이게 물만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셨죠? 물만의 특징.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 보시면 크기가 다른 철 조각 두 개의 질량을 각각 측정했습니다. 크기가 다르대. 크기가 다르고 같은 종류의 철이야. 그럼 크기가 다르면 질량이 다르겠죠? 그리고 70ml의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철 조각을 실에 매달아서 넣고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요 중간쯤에서 물이 늘어난 거를 이제 측정하려고 해. 자, 철 조각의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처음 물만 있을 때의 부피 있을 거고 철이 들어갔을 때의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철이 들어갔을 때의 부피에서 처음 물의 부피를 빼면 됩니다. 왜 우리가 목욕탕에서 욕조에 물 한가득 받아놨는데 내가 거기에 풍덩 들어가면 물이 넘치잖아. 똑같은 겁니다. 물이 늘어납니다. 자,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하고 이 지금 빈 비커. 자, 여기에다가 물 10ml를 넣고 질량을 측정한 다음 물 10ml를 더 넣어 질량을 2번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물의 질량은 자, 물을 넣어 측정한 비커에서 빈 비커 빼면 물의 질량이 되겠죠. 자, 이걸 왜 했냐? 크기가 아까 같다고 그랬죠. 크기가 같으니까 질량 당연히 다르겠죠. 부피도 다릅니다. 근데 부피분의 질량, 요 계산값, 부피분의 질량 했더니 밀도는 어떻습니까? 밀도는 같습니다. 같다. 그 뭔 말이야 이게? 철 조각이 커도 작아도 철의 밀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 밀도는 철의
고유한 뭐다? 성질이다. 그래서 철의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야 될 말은 철이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됐다. 이거죠. 밀도가. 여기 써져 있는 말이 밀도입니다. 자,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물 20도씨 1기압에서. 자, 처음 질량이 9.8. 두 번째 질량이 19.6. 처음 부피가 10. 두 번째 부피가 20. 어쨌든 나눴어, 얘도. 그랬더니 똑같이 얼마? 0.98, 0.98. 왜 1이 안 돼? 4도씨가 아니잖아. 아셨죠? 아까 특정 조건이라고 했죠. 밀도가 1인 건 4도씨 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물의 밀도를 1로 계산해야 될 경우에는 꼭 괄호 열고 1기압에 4도씨 물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 4도씨가 안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물의 밀도는 1이라고 했는데 0.9니까 0.98이니까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특정 온도가 아니라 특정 조건. 특정 조건을 맞춰줘야죠. 4도씨라고 하는 특정 조건. 달라져. 밀도가 0.98이 된 겁니다. 아셨죠? 4도라는 특정 조건이었으면 1이었을 거야, 밀도가. 자, 그래서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인 경우 양이 달라져도 단위 부피당 질량값, 이건 뭐야? 밀도죠. 일정하므로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가 다르다. 즉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확인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확인 문제 풀어볼까?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실험 1에서 물에 담긴 으스금 실린더에 철 조각을 넣었을 때 증가한 물의 부피는 철 조각의 부피와 같다. 맞고. 2에서 물의 질량은 물이 담긴 비커의 질량에서 빈 비커의 질량을 뺀 값이다. 맞고.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질량을 비교하면 구분할 수 없죠.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클수록 밀도는 작아져야겠죠. 그죠? 자, 오른쪽 같은 물질 계산해야 되겠네.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쫙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해야 되겠네. 얘는 3, 얘는 6.5, 얘는 2분의 1, 0.5, 얘는 0.8, 얘는 3. 여기 있네. A와 E. 이유는 밀도가 같아. 그래서 같은 물질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완벽하겠죠. 자, 9페이지부터 숙제 해오시고 쭉. 자, 14페이지 봅시다. 자, 14페이지.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자, 이제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자, 밀도보다 용해도가 좀 어렵죠. 용해도가 좀 어렵습니다. 자, 용해도는 쉽게 얘기하면 용해된 정도입니다. 용해된 정도. 용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융해라는 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융해는 뭐였어? 융해. 한 물질이 스스로 녹는 거였죠. 스스로.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져서 뭐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할 때 이건 융해죠.
근데 용해는 자, 용해는 반드시 한 물질과 다른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물질은 녹는 물질이고 다른 물질은 녹이는 물질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탕이 혼자 스스로 녹는 건 용해라고 안 합니다. 설탕을 물에 넣었어. 그건 용해라고 하죠. 왜? 두 가지 물질이 합쳐진 거잖아. 그래서 이 용액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균일 혼합물이야? 용매와 용질을 어떻게 했으니까? 섞었으니까. 섞여 있는 물질. 누구와 누가?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용액을. 자, 여기서 녹는 물질, 용질입니다. 용질, 녹는 물질. 용매, 녹이는 물질입니다. 자, 요 과정이 용해. 무슨 과정? 녹고 녹이는 과정. 용해. 그 결과물, 용액. 설탕물, 소금물. 아셨죠? 이해한 거죠? 자, 그러면 용액은, 자, 용액으로 끝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포화용액은 말 그대로 포화가 어떤 상태야? 가득, 옳지. 선생님도 포만감이라고 하잖아. 포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용매의 일정한 양의 용매에 누가?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최대로. 더 녹을 수 있어, 없어? 더 녹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더 누가? 용질이 더 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요거랑 반대되는 말 불포화입니다. 불포화. 포화가 불 안 됐어 아직. 그래서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어떻게 녹아있어? 적게 녹아있는 용액. 그러면 용질이 더 녹을 수 있죠. 얘는. 그러면 용질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포화 상태가 되겠네요. 이해했어? 덜 녹아 있으니까 더 녹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더 녹이면 포화 상태가 되겠죠. 맞죠? 자, 여기 좀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오늘 용해도를 하려고 일부러.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커피를 내려왔는데, 여기 좀 보세요. 얘들아, 원래 용액은 액체 용액뿐만이 아니라 고체 용액, 액체 용액, 기체 용액이 다 있습니다. 뭔가를 고르게 섞는 행위를 다 용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체 용액은 뭐가 있냐? 합금 같은 거. 그러니까 엄마나 누나가 반지 끼고 있어. 금반지. 근데 누런색 순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섞였어 거기에. 금과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데 그게 이제 일정하게 섞여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8K, 14K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더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숫자가 커져. 그 다음에 기체 용액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기체 용액입니다. 저기는 산소가 많고 여기는 산소가 적어? 아니잖아. 어디나 산소는 지금 많잖아. 내가 산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이 지금 냄새는 안 보이지만 기체 그 종류도 별로 고르게 섞여 있어. 그래서 기체 용액이 대표적으로 공기입니다. 액체 용액은 많지. 소금물, 설탕물,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탄산음료 이런 거. 자, 그 대신에 흙탕물, 과일 주스, 우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시간이 지나면 분리가 돼. 걔네들은. 그러니까 과일 주스 보시면 밑으로 가라앉아.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 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밑에 봐봐. 밑에 보면 진해. 그 흔들어야 돼. 집에서 엄마가 가른 과일 주스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왜 그러냐면 과즙이
내 눈에는 미세하게 안 보이지만 다 그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물층하고 과즙층으로 나뉘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흙탕물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미숫가루 탄물 용액이야 아니야? 미숫가루 탄물 아닙니다. 미숫가루 뭔지 알지? 아 모르는구나. 아 미숫가루 선생님이 시골 살아가지고 선생님 할머니가 어렸을 때 쓰면 시골 미숫가루를 엄청 많이 먹였어. 미숫가루가 뭐냐면 이 보리, 뭐 현미, 찹쌀 이런 곡식 있잖아. 걔를 말려가지고 분쇄해 가루로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거를 물에 타 먹는 거야. 생식처럼. 그러니까 그 가루랑 물이랑 섞었어. 시간이 지나면 가루가 어떻게 되겠어? 가라앉겠죠. 이게 가라앉는 애가 생기는 건 용액이 아닙니다. 탄산음료 가라앉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걔는 용액이야. 식초 용액입니다. 물하고 아세트산 섞은 거야. 우유 용액이 아니야. 우유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놔두잖아. 그러면 지방층하고 밑에 층하고 분리가 일어나. 우유가 지방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우유, 흙탕물, 미숫가루, 과일 주스 이런 거는 용액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용액은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거의 색이 없는 애들이 많고 투명하고 거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용질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용액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선생님이 뭔 얘기 하려다 말았냐? 자, 보세요. 선생님이 오늘 커피를 자 여기 학원에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 이렇게 이제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얘랑 선생님이 이제 물이랑 섞을 거란 말이야. 섞을 거야. 커피집에 가도 얘들아 이렇게 그 커피 가루를 이렇게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내리게 이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걔가 통과된 물을 파는 거야. 물 섞어서. 물을 일절 안 섞은 건 에스프레소라고 해. 완전 쓴 커피. 근데 우리가 먹는 건 다 미국 스타일이야. 근데 에스프레소는 유럽 스타일이야. 그 사람들은 물을 안 섞어. 근데 미국인들은 너무 쓰니까 여기다 뭘 섞어? 물을 섞어. 우리도 이제 미국 스타일 먹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다 쓰니까 여기다 설탕도 넣고 뭐 꿀도 넣고 시럽도 넣고 생크림도 얹고 그러면 이제 커피 이름이 바뀌는 거야 이제. 뭔 말인지 이해했지?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액체 말고 선생님이 액체를 안 가져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루 커피를 팔 거야. 이건 이제 인스턴트야. 뭐냐? 원두를 볶아가지고 미세하게 그 미숫가루처럼 갈은 거야. 여기 가루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를 뜨거운 물에 넣고 타.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커맸다가 얘를 녹인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 밑에 가라앉아 있어.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지금 물의 양이 만약에 요만큼이면 얘는 하나 녹일 수 있어. 근데 물의 양이 요만큼이면 얘를 많이 녹일 수 있어 없어? 얘를 만약 많이 가져와서 선생님 믿는다고 하면 안 녹겠죠? 그 다음에 이 커피를 잘 녹이려면 이 물이 되도록이면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되겠죠? 고체니까. 그래서 용해도는 두 가지 조건에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온도. 얼마나 이 용매의 온도가 높냐. 그거에 따라서 이 용질이 녹는 애잖아. 얘가 얼마나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고, 자, 두 번째, 용매의 양입니다. 물의 양. 물의 양이 아무리 많아야지 이게 조금 있어서는 내가 여기다가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이 한정적이야. 그잖아. 많이 넣어봐 선생님이. 그러면 그게 액체야? 액체가 아니겠죠. 이상하게 죽처럼 되겠지. 죽. 그건 용액이 아니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자,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가 온도와 용매의 양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용해도 문제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바꿀 겁니다. 자유자재로. 그때 내가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여기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용어.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용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포화 용액인지 불포화 용액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용해도 뜻 보세요. 여기서 이 뜻은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니라고 선생님이 그냥 일상적으로 만들어낸 뜻이고 원래 뜻은 이겁니다. 용해도 뜻은.
어떤 온도에서. 선생님 아까 온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용매의 양이 중요하다고 했죠. 100g으로 딱 고정입니다. 자, 온도와 용매의 양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그게 용해도입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22글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라는 말에는 용질의 양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에 물 100g에, 용매 100g에, 식용유 100g에, 에탄올 100g에 용질이 어떤 용질이 됐든 최대로 녹아 있는데 그 값이 용해도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용해도가 얼마야? 그랬더니 뭘 구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용해도가 얼마야? 물어보면 뭘 대답하라는 얘기야. 그 용매 100g 안에 용질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그 숫자가 용해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80도씨 물 200g에 질산칼륨이 50g 녹아 있습니다. 자, 녹아 있다. 이때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얼마라고 대답합니까? 옳죠. 얼마? 25가 되는 겁니다. 25. 뭐라고 그랬어? 물 200g에 50 녹아 있대. 근데 선생님이 용해도 물어봤잖아. 용해도는 무조건 물 얼마일 때라고. 100g일 때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이 녹고 물의 양이 적으면 조금 녹습니다.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00g에 50g 녹았어. 100g에는 용해도라는 말이 물 100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100g에는 얼마 녹아? 25g 녹아야 맞죠. 이게 용해도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마다 물 100에 녹을 수 있는 양이 한정적입니다. 다 똑같이 녹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용해도는 온도와 용매가 같다면 용해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용해도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뭐와 뭐가 같다면 온도와 용매가 같다면 아까 선생님이 이 두 조건에 이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 이 두 조건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용해도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고체의 용해도는 고체는 대부분 온도가 높아야 잘 녹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고체는.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고체 물질은 걔가 누른다고 그래서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지면 부서졌지 모양이 바뀌진 않잖아. 그러니까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의 영향은 받지만 누른다고 해서 많이 녹지는 않는다. 아셨죠? 오히려 누르는 것보다는 그 용매와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저어주는 게 낫죠. 오히려 빨리 녹죠. 오히려 맞지? 왜 빨리 녹이고 싶은데 안 녹아. 그럼 막 이렇게 막 휘젓잖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용해도 곡선을 봅시다. 자, 용해도 곡선이 뭐냐?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프. 자, X축에 온도 써 있습니다. Y축에 용해도라고 써 있고 용해도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가 여기 써 있네. 물 100이라고. 그러니까 물 100g에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보세요. 자, 40도에서 붕산은 요만큼 녹고 이만큼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요만큼 녹고 황산구리는 요만큼 녹고 질산칼륨이네 얘가. 황산구린 여기 있네. 황산구리는 요만큼 녹고 질산나트륨은 요만큼 녹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녹아? 질산나트륨이 제일 많이 녹겠죠.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얘들 다 공통적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어디로 되고 있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이 녹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해했습니까? 이게 기체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체의 용해도 곡선이면서 선생님이 아까 이 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점을. 그래서 이 곡선 위의 점들은 다 포화 상태입니다. 곡선 위의 점은 그 온도에서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용액이 뭐였어? 최대로 누가? 용질이. 그죠? 용질이 최대로 녹은 용액이죠. 얘들아, 여기 지금 얘네들 이름이 이게 용질 이름입니다. 이게 아셨죠? 이게 용질 이름입니다. 아셨죠? 용매는 누구야? 용매는 물. 여기 물이라고 써있잖아. 물. 이게 용매입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어? 용매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용질도 알 수 있고, 그 용질이 그 온도에서 몇 도까지 녹을 수 있는, 몇 그램까지 녹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이게 또 용해도 곡선입니다. 그런데 A는 지금 이 곡선 위의 점이야, 아니야? 이 곡선 위에 올라가 있어, 못 올라가 있어? 못 올라가 있죠? 그래서 A는 지금 불포화 상태입니다. 이 곡선 위에 있어야 포화 상태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는 B라고 합시다. 얘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이해하셨죠? 응. 또 얘도 포화 상태죠. 온도는 다르지만 얘도 포화 상태입니다. C도. A만 불포화 상태야. 그죠? 그러면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선에 가서 닿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이 방법입니다. 용질을 더 넣어줍니다. 용질을 더 넣어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를 뭐로 바꿔? B로 바꾸라는 말이죠. 두 번째, 온도를 낮춰주면 됩니다. A의 온도를 낮춰줘. 이 말은 뭔 말이야? A를 뭐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C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아셨죠? 포화 용액 만드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옳지. 자, 섭취를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4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누구야? 질산? 칼륨이죠.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게 포화 용액이라고 했습니다.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온도에서 용해도만큼 녹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 100g에 질산나트륨 70도에서 140 녹을 수 있네요. 140만큼 녹였다는 얘기잖아. 20도에서는 질산나트륨 87이네요. 빼줘야죠. 그럼 얼마입니까? 53? 됐죠? 응? 됐어? 자, 됐으면 안 됐어? 됐지? 53g.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6쪽. 자, 이제 마지막 녹는 점과 끓는 점 봅시다. 자, 녹는 점 말 그대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입니다. 끓는 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온도고, 자, 둘 다 상태 변화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상태 변화하고 있으면 물질이 한 가지로 존재해? 두 가지로 존재해? 응?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것만. 또 하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상태 변화하는 구간. 녹는 점, 끓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 같습니다. 같은 물질이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8m 산입니다. 얘가. 근데 10g짜리는 자 62.5에서 녹았고 20g짜리도 62.5g에서 녹았습니다. 단지 뭐가 다릅니까? 얘가 늦게 녹고, 그죠? 10g짜리는 빨리 녹았죠. 빨리. 그 차이입니다. 얘는 빨리, 얘는 늦게 녹았습니다. 녹는 온도는 똑같이 92.5. 자, 요 구간에 고체와 액체가 공존합니다. 얘도 요 구간에 고체와 액체가 공존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상태? 여기는 고체, 여기는 액체. 이렇게 돼야죠.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 에탄올. 에탄올 20ml 여기 이 시간에 끓었습니다. 10ml 빨리 끓었죠, 당연히. 하지만 똑같이 몇 도에서 끓었어? 78도에서 끓었습니다. 얘 빨리. 얘는 늦게 끓었죠. 얘는 늦게. 얘도 역시 끓는 점이니까 얘가 액체 플러스 기체. 여기는 액체. 이해하셨죠?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이 수평한 구간에서는 두 가지 상태의 물질이 공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 그럼 이제 얘는 기체죠.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이게 물질의 특성이라는 뜻이죠. 자, 8미트산과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은 다른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녹는 점이 다르죠. 에탄올과 메탄올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도 다릅니다. 아셨죠? 자, 여기 보시면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내, 이거 똑같은 말이 잘 녹아야 좋은 예죠. 잘 녹아야 좋은 거. 접착제, 고체 접착제. 퓨즈, 땜납. 땜납은 뭡니까? 금속과 금속 붙이는 거. 얘와 얘 붙였어. 근데 이거 지금 본드로 붙여, 풀로 붙여. 둘 다 안 될 겁니다. 뭐로 붙여야 돼? 금속이니까. 금속을 녹여서 붙입니다. 그리고 걔를 나중에 이제 식혀, 냉각시켜. 그럼 이제 붙겠죠. 그래서 금속을 녹여야 되니까 잘 녹아야 됩니다. 잘 안 녹는 애는 어떻게 해? 계속 불을 가하는데도 안 녹아. 그러면 붙일 수 있겠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높은 것을 이용한 얘는 잘 안 녹아야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텅스텐을 이용한 원재 개선 필라멘트. 필라멘트는 이제 전구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 모양, 이게 지금 필라멘트죠. 전류가 흐르는 물질, 도선입니다. 도선. 곧 저기 도체입니다. 도체. 그러니까 열을 견뎌야죠. 그러니까 안 녹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액체 질소를 이용한 극저온 탱크. 쉽게 끓어야 되는 것들이죠. 쉽게 끓어야 되는 것들.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매하네. 자, 오른쪽 보세요. 자, 가열곡선이야. 가열곡선이니까 끓는 점이란 얘기죠. 자, 누가 제일 늦게 끓었어? A. 얘가 제일 늦게 끓었죠. 누가 같은 물질이야? B, C가 같은 물질입니다. 같은 물질. 누가 가장 빨리 끓었어? 가장 빨리 끈 건 B입니다. 가장 빨리 끓어. B하고 C, 왜 B가 빨리 끓었어? 양이 적어서. 그렇지? B하고 C 같은 물질이잖아. D는 왜 빨리 D는 왜 낮은 온도에서 끓어? 얘들아,
아니네. 가장 늦게 끈 거 A가 아니네. C네. 늦게 끓는다고 하면 안 되고 높은 온도에서 끓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죠. 근데 끓는 점이 가장 높다는 얘기는 인력이 분자간 인력이 세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인력이 가장 강한 거야. 끓고 서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가장 세다는 얘기입니다. D는 끓는 점이 낮아. 조금만 열을 가해도 서로 분리가 된다는 뜻이니까 인력이 제일 약한 겁니다. 물질의 인력이 분자간 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빨리 끓은 건 B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과 압력 관계 좀 봅시다. 얘들아, 이 끓는 점의 외부 압력은 끓는 점에 대한 특정 조건입니다.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는 특정 조건. 자, 쌤이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 보시면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빨리 된대. 압력솥이 끓는 점이 높아지는 물질이고 압력솥 안으로 들어가면 외부 압력이 세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자, 압력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얘 위에 이제 추가 매달려 있죠. 그리고 이 손잡이 있는 부분에 다른 냄비는 그냥 이렇게 덮어. 이렇게 밑에가 그릇이 있으면 위에 그냥 덮는 거야. 그 개념이 위에 그냥 덮는 거지. 압력밥솥은 그냥 덮는 게 아닙니다. 이 손잡이 부분에 돌려야 돼. 그러니까 잠금 장치 같은 게 있는 거야. 압력밥솥은. 그래서 여기 양쪽에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얹어 놓을 수도 있지만 원래 압력밥솥을 쓸 때는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밉니다. 양쪽으로 돌려. 그래가지고 홈과 홈을 이렇게 맞춰 끼워. 왜 우리가 이것처럼 이것도 지금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거는 그냥 닫아놓은 거잖아. 근데 이러면 이거 물 새잖아.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 여기 홈이 써있고 여기 홈이 갈려져 있으니까 홈끼리 맞춰서 이렇게 잠그는 거잖아. 잠궈서 꽉 잠그면 이거 새 안 새? 안 새지. 압력밥솥이 이렇습니다. 압력밥솥을 물을 넣고 물이나 곡식을 넣고 뚜껑을 이렇게 이 손잡이 부분 이렇게 맞추는 게 있어. 거길 맞추고 뒤로 이렇게 엎으면 안 셉니다. 이거는 뭔 얘기냐? 요 안이 밀폐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완전 밀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여기다가 물을 넣었어. 그리고 여기다가 팥을 넣었어. 왜 팥을 넣냐? 팥이 잘 안 익어. 딱딱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뚜껑 덮는 냄비에 끓이면 팥 한 2시간 더 끓여야 돼. 센 불에서. 근데 압력솥에다 하면 한 20분만 끓이면 된단 말이야. 얘 이제 추 돌아갈 때까지만 끓이면 돼. 자, 요 상태에서 여기다 불을 이렇게 지펴. 그럼 이 안이 점점점 뜨거워지죠? 그러면 요 물들 중에 뜨거워서 기체로 날아가는 애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먼저 날아가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요 안을 가득 채울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안에서 얘가 가만히 있어? 미친 듯이 움직이겠죠. 뜨거우니까. 나는 좀 뒤늦게 뜨거워져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 왜? 얘네들이 여기를 이렇게 막고 있어. 미친 듯이 움직이는 애들이 여기를 이렇게 틀어 막고 있어. 못 나가니까 얘네들이. 근데 일반 냄비는 어떻게 생겼냐? 물이 끓지? 뚜껑 닫혀 있어. 얘가 나가지? 나가서 얘를 흔들어. 민단 말이야. 그래서 뚜껑이 들썩들썩해. 실제로 빠져나와. 심지어. 빠져나오는 게 어떻게 보이냐? 삐 끓면서 하얀 연기가 보여. 그러면 기체가 나오자마자 이 바깥은 추우니까 액화돼서 내 눈에 김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는 수증기였던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밀폐 상태가 아니니까 이렇게 빠져나와.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은 계속 끓어서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부글부글 소리가 들려. 근데 얘는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나가서 자리를 잡고 있던 애들이 요 근처에서 미친 듯이 막고 있는 거야. 못 나오게.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점점 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팥이 푹 익고 물은 미친 듯이 뜨거운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온도는 100도 이상입니다. 심지어 102도, 104도까지 올라가. 기체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체로 못 올라간 상태로 여기서 계속 불을 지피니까 온도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얘는 아니지. 얘는 계속 뭐하고 있어? 부글부글 끓면서 나갈 수 있는 애는 나가고 못 나가는 애는 여기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고, 하지만 밑에서 계속 수증기는 공급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온도는 100도로 유지가 돼. 점점 물의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왜? 나갔으니까. 근데 얘는 못 나간다니까. 이게 압력솥이야. 밀폐돼 있어서 이 안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외부 압력이란 얘기는 요 기체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물 위에 있는 기체의 압력. 이게 센 게 압력밥솥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압력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이야. 기체가 누르는 압력. 기체의 압력, 외부에서, 그러니까 물 밖에서 기체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근데 낮아지면, 자, 반대로 높은 산에 올라갔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 자체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공기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해? 얘네들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기체들은 심지어 날아가기까지. 그러면 물의 온도가 채 100도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기체로 날아가. 물이 점점 줄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쌀은 아까 얘랑은 상황이 다르지. 뜨거운 물이 쌀 옆에 많이 있어야 쌀이 충분히 익을 텐데, 별로 뜨겁지도 않은 물이 있을 뿐더러 조금만 뜨거운 애들은 다 어떻게 돼버렸어? 날아가 버렸어. 기체로. 쌀 옆에 없어. 그러니까 쌀이 여기는 잘 익어. 근데 봐봐, 쉽게 기체로 따라간다고 했죠. 물의 양이 점점 줄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탑니다. 타. 여기 불이 있는데 물은 날아가고, 여기 있는 밥은 어떻게 돼? 설익어. 딱딱해. 요 가운데만 먹을만해. 그럼 요 가운데 먹으면 되지 않냐? 밑에서 탄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먹을만한 밥마저 딱 풀면 무슨 냄새가 나? 탄내가 나. 그래서 또 못 먹어. 이 상황입니다. 높은 산에 가서 밥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 날아가게 해야죠. 그래서 이 뚜껑 위에다가 뭘 얹어? 돌멩이를 얹습니다. 못 빠져나오게. 최대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압력솥을 가져가서 밥을 하면 돼. 근데 압력솥이 무거워, 얘들아. 이게 두께가 요만큼 돼, 진짜로. 두꺼워. 엄청 두꺼워. 왜냐면 열도 전도를 해야 돼. 열 전도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두껍게. 그 대신에 이제 두꺼우니까 전도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식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한번 열 받으면 이제 계속 가는 거지. 사실 제일 좋은 건 얘를 싸집어지고 가면 좋아. 근데 안 그래도 산에 갈 때 막 짐이 많잖아. 뭐 비 올 수도 있고 밤에 야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것까지 싸들고 가겠냐고. 힘들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 냄비 위에다가 돌을 올립니다. 주변에 근처에 돌을 주워다가 올려놔. 최대한 못 빠져나오게. 아니면 요 물에다가 살짝 소금이나 설탕 살짝 이렇게 넣으면은 물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최대한 좀 늦게 끓습니다. 맹물보다는 늦게 끓어. 원래 소금물이 그 라면 스프 넣은 물이 원래 늦게 끓잖아. 그래서 늦게 끓긴 하지만 좀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늦게 끓는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데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오래 있으니까 원래 라면 끓일 때 라면 스프 먼저 넣고 끓이면 라면을 잘 안 부을 수가, 꼬들꼬들한 라면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 먹는 라면이 더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야. 그들은 어떻게 해? 큰 솥에다가 아예 스프 다 때려놓고 물을 뜨겁게 끓이고 있다가 손님 오면은 그 물 퍼다가 작은 냄비로 옮겨서 다시 끓여서 라면을 넣기 때문에 라면이 단시간에 빨리 익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끓는 점은 유일하게 뭐에 따라?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아셨죠?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따른 물질의 상태인데, 자, 어떤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는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따라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렇게 달라진다는 뜻이죠. 자,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의 어떤 고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녹는 점보다 낮은 주변이야.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보다 녹는 점이 높아. 그러면 얘는 고체죠. 왜 고체야? 아직 뭐 했으니까? 녹기 전이므로. 그러니까 잠깐만 이걸 다시 좀 더 쉬운 말로 써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 주변의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녹는 점보다, 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아. 녹기 전이란 얘기잖아. 고체. 뭔 말인지 알았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요거 플라스틱이 있어, 플라스틱. 얘가 고체인 이유는 지금 우리 주변의 온도가 지금 몇 도야? 한 20도, 25도 되잖아. 얘 녹는 점이 20도란 얘기야? 20도보다 높단 얘기야? 20도 높으니까 지금 안 녹았잖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으면 그 물질은 고체 상태. 그 다음에 액체 상태가 되려면 주변의 온도가, 그러니까 이 액체가 있는 주변 얘기하는 거야. 주변 온도가 녹는 점보다는 뭐하고?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은 거죠. 낮으면 액체. 자, 기체 상태가 됐어. 그 얘기는 주변의 온도가 그 물질의 끓는 점보다 높을 때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주변의 온도를 어떤 말로 대신 쓰냐? 이거를 실온이나 상온이라는 말로 대신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주변의 온도가 이거야. 실온. 자, 만약에 그 물질의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실온보다 높아. 그럼 걔는 고체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이 실온보다는 낮고 끓는 점이 실온보다 높아. 그럼 끓기 전이잖아. 끓기 전이니까 액체. 끓는 점보다 실온이 높아. 이 물질의 끓는 점이 실온보다 낮아. 그럼 이미 끓었으니까 기체.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요 문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시고, 자, 끓는 점과 이거 해야 됩니다. 감압 용기야. 감압, 뭔 말입니까? 압력을 뭐 시키는? 감소시킨 용기. 그러면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나요? 끓는 점도 낮아지겠죠? 감압 용기의 공기를 빼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감압 용기에 끓는 물을 넣었다가 그 감압 용기에 있는 기체를 빼버리잖아? 그러면은 끓는 물이 다시 낮은 온도,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다시 끓기 시작합니다. 이게 끓는 점과 압력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자,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보시면, 자,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시험관 3개에 다음과 같이 물 10, 10, 20 넣고 질산칼륨 5, 10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녹을 때까지 물중탕 했대. 모두 녹였대. 자, 그리고 이제 가열해서 멈추고 온도계를 넣은 후에 식혔대. 그리고 흰 결정이 생겼어. 이게 석출이죠. 이게 석출된 온도입니다.
흰 결정이 시작할 때 온도. 가는 30도에서 생겼고 나는 57도, 다는 30도에서 생겼어. 그러면 가하고 다는 왜 같냐 봤더니 여기 보세요. 물의 양이 2배 됐더니 용질도 몇 배야? 2배 됐어. 그냥 똑같은 거고. 나는 왜 가보다 큰가 봤더니 물의 양은 똑같은데 용질의 양이 더 커 얘가. 그래서 결국은 물 30도에서 물 100g에 여기 보시면 30도에 10g에 최대로 얼마 녹았어? 10g에 5g 넣었죠. 5g이야. 그러면은 100g에는 10배 커졌으니까 몇 g 녹을 수 있어? 50g 녹을 수 있겠죠. 옳지. 자, 그래서 용해도를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얘는 왜 달러? 아까 10에서 10g 녹았잖아. 그러니까 100이어야지 용해도가. 2배 녹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 온도가 높으니까 질산칼륨이 많이 녹았고, 가하고 달을 비교하면 같은 온도면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같다.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뭐한다? 증가하겠죠.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고체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냅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얘들아 여기 좀 보세요. 이거 하나 알려줄게. 여기 봐. 선생님이 얘를 포화 상태로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 위로 용질을 더 넣거나,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한다고 그랬어? 온도를 낮춘다고 그랬어. 근데 만약에 60도에서 안 멈추고 더 낮췄어. 그러면 이제 얘는 과포화입니다. 수증기 위. 그러면 이게 포화 상태잖아. 닿았을 때 이 온도에서 그러면 요만큼이 석출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용해도보다 더 온도를 낮추면 석출됩니다. 자, 왼쪽 거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 왼쪽 1번. 포화를 넘어가야 석출이 돼. 온도가 더 낮아져야지. 시험관을 시킬 때 흰색 결정이 생기는 까닭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고 10g에 더 많이 녹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를 높이면 된다. 맞죠? 여기 보시면 물 10g인데 더 많이 녹이고 싶으면 이게 온도가 다른 거야. 지금 가하고 나는. 자, 그 다음에 57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100을 녹이면 포화 용액이 된다. 자, 57도씨 물 100g에 여기 57도 나잖아. 나. 물 100에 100이었죠. 용해도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0도에서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75g은 얘들아 이 포화 수용액이라는 말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란 뜻이야. 30도씨 어디 갔어? 30도 여기 있잖아. 30도씨 물 몇 g이라고 했어? 30도씨에서 자 이게 용매와 용질로 나뉘어야 되는데 원래는 30도에서 용해도만큼 녹아있다고 하면 물 100에 30도에서 물 100에 용해도가 50 녹아있어야 되는 거잖아. 물 100에 50. 그래서 150이어야 되는데 비교를 해보세요. 얘랑 75잖아. 반절이잖아. 딱 반절.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75g에는 용매도 반절, 100의 반절, 용질도 얼마? 반절, 25g. 두 개 더해서 75g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5g이 녹아있는 거 맞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증가하죠. 고체니까. 감소해야 되는 건 기체죠. 고체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0도씨의 물에 대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36이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이 말은 물 얼마에? 물 100g에 얼마 녹아 있는 거라고? 이 질산나트륨이 36g 녹는다는 소리야. 같은 온도에서 물 50g에는 그럼 얼마 녹아 있어야 돼? 18g 녹아야죠.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얘. 자,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용질을 얼마 더 넣어?
얼마 더 넣어? 30g 더 넣는다. 두 번째, 온도를 몇 도로 낮춰? 60도로야 얘들아. 여기 60도를이라고 쓰면 큰일 나. 60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90에서 60 빼면 30도를 만든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몇 도로 맞춰? 60도로 낮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거야. 60도를 낮춘다.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왜? 60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온도를 몇 도로 만든다는 얘기야? 30도로 만든다는 얘기야. 30도에서 포하냐? 30도 여기 이쯤일 건데 이렇게 되는데 과포하지? 석출이지? 30도에서는 석출입니다. 아셨죠? 60도를 낮춘다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답 쓸 때 그네들 서술형이 있어서 분명히 이 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60도로 낮춘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셨죠? 자, 숙제는